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시대 인간들이 사는 마을 뒤편의 높고 험준한 산에는 산신령이 살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을 경외하고 공경하며 정성껏 제사를 지내고 산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했지요. 이러한 세상에서 가난한 나무꾼 삼돌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18살에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살아가는 삼돌이는 산에서 나무를 해서 겨우 끼니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요새 장날도 아니라 이걸로 쌀 한 대 에휴 살 수나 있을라나 몰라. 그때였어요. 멀리서 꾀돌이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야, 삼돌아, 어디 갔었노? 내가 온 동네 뒤지고 있었다 아이가. 꾀돌이는 마을에서 제일 말 잘하는 한량으로 여자 경험이 많다고 허풍을 치고 다니는 삼돌이의 중마고였지요. 야, 이 차스가 오늘 마을에 과부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문 안 들었나? 다들 아이 보러 갔는데 거기 젊은 과부 얼굴이 옥분이보다 더 이쁘더라. 그것도 모르고 니는 산에만 올라갔노? 그래서 내가 뭐 그런 거 보러 갈 시간이 있나? 오늘 저녁거리도 못 장만해서 당장 굶어 죽게 생겼구만. 아이고, 이 촌뜨기 자식, 니는 언제까지 그렇게 여자도 모르고 살 거고 22이 넘었으면 장가도 가야 할 나이라 아이가. 니는 평생 이 손으로 거북이 대가리만 쪼물딱거리면서 혼자 살 기가? 그 말에 삼돌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꾀돌이 말대로 장가도 가고 싶었지만 가난한 형편의 그런 꿈은 사치였지요. 장가 어디 가당차는 소리고 내 주제에 여자는 무슨. 삼돌아, 근데 말이다. 내 어제 뒷산 너머 계곡에서 뭔가를 봤다 아이가. 어떤 여자가 웜에 말로 다 못할 정도로 예쁜 여자가 목욕하고 있더라니까. 근데 마을 여자는 아니더라. 혹시 선녀가 아닌가 싶더라니까. 삼돌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또 거짓말. 니는 여자만 보면 맨날 선녀라고 하면서 그런 동태 눈깔은 무겁게 왜 달고 댕기노? 믿든 말든 네 맘인데 정 못 믿겠으면 내일 아침 동트기 전에 그 계곡에 가봐라. 그렇게 다음날 새벽 호기심에 이끌린 삼돌이는 뒷산 계곡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산신령 영역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마을 어른들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꾀돌이의 말이 자꾸 궁금했던 것이지요. 에이 뭔 선녀가 있겠노. 입 벌고 꾀돌이 놈이 또 사람 속이는 거겠지. 그리고 잠시 뒤 숲이 우거진 길을 지나 계곡에 다다르자 삼돌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계곡물에서 하얀 살결의 여인이 진짜 목욕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럴 수가. 선녀가 어떻게 여기에 있노? 그런데 그만 삼돌이의 발밑에서 나뭇가지가 우두둑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놀란 여인이 돌아보자 삼돌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여인은 다름 아닌 산신령의 외동딸 진달래였지요. 이런 생쥐 같은 놈! 감히 인간 주제에 내 몸을 훔쳐보다니! 진달래는 물에서 벌떡 일어나 순식간에 몸을 휘감은 하얀 비단 옷자락을 날리며 삼돌이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놀란 삼돌이가 정신없이 도망치기 시작했지요. 다리가 떨려서 어째 제대로 못 뛰겠구마. 아이고 매 죽는갑다. 삼돌이는 숲을 짚고 달리는데 뒤에서는 진달래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철아! 이 버러지만도 못한 놈! 잡히면 눈알부터 빼삐릴 끼다! 그녀는 집에서 아버지에게서 들어온 인간들에 대한 경고가 생각났습니다. 큰일 났다. 산신령 영역에서 딸내미를 건들면 산신령이 그냥 놔둘 리가 없는데. 그때였지요. 진달래가 그의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요? 나는 거기가 선녀님 목욕하는 자리인지 몰랐습니다. 진달래는 삼돌이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두려움에 가득 찬 눈동자와 떨리는 입술에서 기대했던 아기를 찾을 수 없었지요. 흥! 알든 모르든 훔쳐본 건 사실이잖냐? 내 몸을 훔쳐본 죄로 니놈 목숨을 가져가야겠다! 삼돌이는 엉엉 울며 애원했습니다. 살려주시오. 내 어머님 돌아가실 때도 안 울었는데 이렇게 죽는 것은 너무 억울하잖소. 겨우 서너 번 쳐다봤을 뿐인데. 뭐라고? 서너 번이라니! 이놈이 감히! 삼돌이의 말에 진달래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꾀돌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야, 삼돌아, 이 자식아, 와 그러고 있노? 다급한 상황에 삼돌이는 살려달라며 소리쳤습니다. 꾀돌아 여기다. 나 죽게 생겼다. 꾀돌이는 삼돌이와 진달래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 이것은 또 뭔 일이고?
야 삼돌아, 이 염소똥 같은 놈이 또 뭔 짓을 저질렀노? 일단 좀에만 기다려봐라. 놀랍게도 꾀돌이는 진달래 앞에서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산신령님의 따님이십니까? 용서하십시오. 이자는 제 동생인데 머리가 붕어 대가리라서 많이 모질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진달래는 의아한 표정으로 꾀돌이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이놈은 내가 누군지 아는 모양이구나. 그럼요. 마을 어른들이 늘 산신령님과 아름다운 따님 이야기를 해주셨지요. 그런데 저희 삼돌이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 이 녀석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고자라서 여자도 한번 사귀어 본 적도 없는 놈입니다. 아마 실수였을 겁니다. 꾀돌이의 말에 진달래는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삼돌이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니 수수하지만 맑은 눈빛이 왠지 마음을 흔들었지요. 좋다.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주마. 하지만 다음에 또 내 몸을 훔쳐보면 그땐 진짜 목숨을 가져갈 테니 명심해라. 그 말을 남기고 진달래는 바람처럼 사라졌고 겨우 목숨을 건진 삼돌이는 땅에 주저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살았다. 꾀돌이는 씩 웃으며 삼돌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지요. 야, 이 차수가 나보고 거짓말쟁이라 했지? 봤지? 진짜 선녀 같은 여자라 안 했나? 근데 그 여자가 널 보는 눈빛이 조금 특별하던데. 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까 죽을 뻔했다. 들어봐라. 산신령 따님이 널 죽이지 않고 경고만 주고 갔다는 건 뭔가 마음이 있다는 거다. 내 여자 경험이 많아서 여자 눈빛만 보면 직방으로 안다 아이가. 삼돌이는 황당한 표정으로 꾀돌이를 쳐다보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진달래의 모습이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한편 삼돌이와의 이상한 만남 이후 진달래는 뒷산 깊은 곳에 있는 산신령의 거처로 돌아왔는데 평소와 달리 들뜬 표정을 보자 산신령은 딸의 낌새를 알아챘지요. 너에게서 인간 냄새가 나는구나. 혹시 계곡에서 인간과 마주친 것이 아니냐? 진달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아버지, 어떻게 아셨어요? 그게 나무꾼 인간 하나가 내 목욕하는 걸 훔쳐봤어요. 내가 혼내줬으니 걱정 마세요. 산신령은 수백 년 동안 이 산을 지키며 인간 세상의 온갖 추함과 간사함을 지켜본 터라 유일한 딸이 인간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진달래야, 들어라. 인간들은 믿을 수 없다. 특히 남자들은 여인의 몸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짐승과 같은 놈들이다. 너는 앞으로 인간 세상에 절대 내려가지 말 거라. 하지만 산신령의 엄포의 진달래는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른 결심을 했답니다. 인간 세상이 궁금해. 특히 그 나무꾼. 결국 그날 밤 산신령이 잠든 틈을 타 진달래는 몰래 인간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와, 여기가 인간 마을이구나. 오늘 하루만 즐겁게 놀다가 아버지 몰래 다시 올라가야지. 그때였습니다. 문득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자, 이 술 한번 들이키면 세상 시름이 다 날아간다니까. 오늘은 내가 한 잔 살 테니 들어가자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꾀돌이였습니다. 꾀돌이는 삼돌이를 끌고 주막으로 들어가고 있었지요. 진달래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주모, 술 한 사발 가져오소. 주막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꾀돌이는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삼돌이에게 술을 따라주고 있었지요. 진달래는 그들 가까이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야, 이 차스가 네 운이 좋았다 아이가. 산신령 따님이 홀랑 까고 목욕하는 걸 봤는데도 목숨을 부지했으니 이건 틀림없는 인연이라 하는 기라. 혹시 내일도 그 계곡에 가볼 생각 있나? 미쳤나? 내 또 죽을라고? 암만 산신령 따님이 예쁘다고 그 위험한 꼬라지를 또 어째 보노? 그 말에 진달래의 볼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 인간이 나를 예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때 술에 잔뜩 취한 사내 하나가 진달래를 보곤 소리쳤지요. 야야, 저기 앉아있는 처녀 좀 봐라. 이런 절세미인이 우리 마을에 있었나? 그러자 사내들의 시선이 일제히 진달래에게 쏠렸습니다. 아가씨, 어디서 왔소? 내 술 한 잔 대접할까나? 취한 사내가 진달래에게 다가와 팔을 잡으려 하자 진달래는 놀라 뒤로 물러나며 소리쳤지요. 손 치워. 감히 내 몸에 손을 대다니. 그 순간 진달래의 감정이 격해지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막 안의 모든 촛불이 일제히 높게 치솟더니 취한 사내의 술상이 갑자기 뒤집혀 버린 것입니다. 으악, 이게 뭐야? 주막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삼돌이와 꾀돌이도 당황해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래?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그때 삼돌이가 문득 진달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삼돌이는 그녀가 산신령의 딸임을 직감했지요. 꾀돌아, 저기, 저 여자 혹시 하지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마을에 어여쁜 처녀 옥분이가 주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옥분이는 평소 삼돌이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죠. 삼돌이 오빠, 여기 있었구나. 어머니께서 찾으셔. 옥분이는 말을 하면서도 진달래를 힐끔거리며 살폈습니다. 처음 보는 절세미인의 옥분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지요. 아이고, 이 여자는 누구래? 우리 마을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진달래는 옥분이를 무시하고 삼돌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무꾼, 여기서 또 보네. 삼돌이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 아가씨.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산에 계셔야 하는데. 아니, 그게 그러니까. 진달래가 씩 웃자 주막 안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 했는데 그때 옥분이는 삼돌이의 팔을 꽉 붙잡고 말했지요. 삼돌이 오빠, 어서 가자. 이상한 여자랑 어울리지 마. 그때 마을의 건달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야, 저 여자가 방금 귀신 짓을 했다. 잡아라! 혼란 속에서 옥분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진달래를 밀치며 삼돌이를 끌고 나갔는데 그때 진달래는 놀라 넘어졌고 그 순간 진달래의 감정이 폭발하며 주막 안의 술독이 모두 터져버렸지요. 으악! 저 여자 귀신이다. 도망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갔고 꾀돌이만이 놀란 표정으로 진달래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산신령 따님이신 것 같은데 인간 마을에는 어쩐 일이신지. 진달래는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났습니다. 맞아. 난 그냥 인간 세상이 궁금했을 뿐인데 아버지 말씀이 맞았나 봐. 인간들은 모두 나쁜 놈들이야. 그날 이후 마을은 순식간에 귀신 여자에 대한 소문으로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옥분이는 삼돌이에게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았지요. 오빠, 내가 마을 어른들한테 들었는데 그 여자는 사내들 정기를 빼먹는 여우 귀신이래.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돼. 삼돌이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계곡에서 봤을 때는 산신령 따님은 여우가 아니었어. 무슨 소리야? 오빠 정신이 나갔나? 산에 올라가지 마, 알았지?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진달래의 아름다운 모습이 맴돌고 있었지요. 며칠이 지나고 삼돌이는 다시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귀신 들렸다고 손가락질 받고 옥분이는 내 주변에서 떨어질 줄 모르고. 삼돌이가 한숨을 쉬며 나무를 패고 있을 때 문득 등 뒤에서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는데 나무꾼, 왜 그리 한숨이 깊소? 아이고, 깜짝이야. 산신령 따님. 진달래는 나뭇가지에서 가볍게 뛰어내려 삼돌이 앞에 섰습니다. 그날 주막에서 왜 나를 두고 도망갔니? 내가 그렇게 무서운가? 삼돌이는 당황의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옥분이가 갑자기 끌고 가서. 옥분이? 아, 그 시끄러운 계집애 말이구나. 그 애가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던데? 삼돌이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가깝게 지낸 동생일 뿐입니다. 삼돌이의 말에 진달래의 얼굴이 밝아졌고 그녀는 삼돌이 주변을 맴돌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살폈습니다. 나무꾼, 난 내가 궁금해. 인간 남자들은 다 어떤지 알고 싶어. 삼돌이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달래는 삼돌이의 얼굴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너는 여자를 좋아하면 어떻게 하니? 계곡에서 내 몸을 봤을 때 좋았어? 삼돌이는 귀까지 빨개지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전 그런 경험이 없어서. 경험이 없다고? 어머, 재미있구나. 그럼 너는 여자와 함께 자본 적 없니? 으악, 그게 무슨, 전 그런 거 모릅니다. 진달래는 그의 반응에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사실 그녀도 경험이 없었지만 삼돌이의 당황한 모습이 너무 귀여워 일부러 놀리는 것이었지요. 그때 멀리서 꾀돌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삼돌아, 어디 있노? 진달래는 재빨리 숨었고 꾀돌이가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이 자스가 유서 뭐하노? 해 다쳐가는데? 네 얼굴이 왜 그리 빨갛노? 산에서 벌거벗은 선녀라도 봤나? 삼돌이가 말을 더듬자 꾀돌이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혹시 그 산신령 따님 봤나? 얼른 말해봐라. 얼이 빠져도 한참 빠진 차스가
왜 얼굴은 빨갛게 해가 아랫도리는 거북이 대가리 마냥 툭 튀어나와 쳐들고 있노? 삼돌이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꾀돌이는 흥분해서 삼돌이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대박이다. 내 친구가 산신령 따님의 남자가 될 거라니. 뭐라노, 명태 대가리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들어봐라. 내가 여자 경험이 많으니 조언 좀 해줄게. 네가 그 따님한테 잘 보이려면 말이다. 진달래는 나무 뒤에 숨어 둘의 대화를 몰래 엿듣고 있었는데 꾀돌이의 황당한 조언에 웃음을 참느라 손으로 입을 막았지요. 첫째, 여자는 힘 있는 남자를 좋아한다. 특히 너 힘쓸 때 팔 근육 잘 보여줘라. 원래 여자들이 남자 힘줄에 정신줄 놓는다 아이가. 그리고 둘째, 여자는 거친 남자를 좋아하니까 한 번씩 소리도 꽥꽥 질러봐라. 여자는 박력 있는 남자한테 완전 꼽힌다 아이가. 마지막으로 셋째,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첫 뽀뽀할 때는 일단 뱀 혓바닥처럼 정신없이 낼름낼름 거려야 한다. 아이고, 그만해라. 이 날라리 차스가. 삼돌이는 귀를 막으며 뛰쳐나갔고 진달래는 나무 뒤에서 숨죽여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인간 세상은 정말 재미있다고 생각했지요. 해가 거의 지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자 꾀돌이는 삼돌이를 따라잡아 함께 산에서 내려가려던 참이었지요. 야, 삼돌아, 가자. 산에 밤늦게 있으면 산짐승 나온다. 그때 갑자기 숲을 사이에서 거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하! 산짐승보다 더 무서운 게 여기 있다! 깜짝 놀란 삼돌이와 꾀돌이가 뒤를 돌아보니 손도끼와 몽둥이를 들고 있는 잔적 3명이 나타났습니다. 으악, 산적이다. 꾀돌이는 얼굴이 하얗게 변해 벌벌 떨었습니다. 삼돌이도 겁에 질렸지만 도끼를 꽉 쥐고 있었지요. 이놈들, 가진 거 다 내놔라! 안 그러면 목숨은 없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산적이 커다란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자 꾀돌이는 재빨리 주머니를 뒤져 몇 푼 안 되는 동전을 꺼냈습니다. 여기요. 다 드릴게요. 살려주세요. 삼돌이는 가진 게 없어 빈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때 산적 중 한 명이 뭔가를 발견한 듯 숲을 가리켰는데 대장, 저기 누가 숨어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고 몸을 숨기려던 진달래가 들켜버렸습니다. 잔적들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야야! 저런 미인이! 오늘 운이 좋구만! 저 여자 붙잡아라! 2명의 산적이 진달래에게 달려가자 진달래는 재빨리 도망치려 했지만 치마자락이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더러운 인간들, 감히 내게 손대지 마! 진달래는 신비한 능력을 쓰려 했지만 너무 놀라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습니다. 이봐, 예쁜 아가씨. 얌전히 따라오면 안 다치게 해줄게. 산적이 진달래의 팔을 거칠게 잡았을 때 갑자기 나무도끼가 날아와 산적의 어깨를 때렸습니다. 으악! 모두가 놀라 돌아보니 삼돌이가 눈을 부라리며 서 있었습니다. 이 짐승 같은 놈들아. 그 여자한테서 손 떼라. 꾀돌이는 눈이 동그래져서 삼돌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정신 가출한 놈이 미쳐버렸나? 산적들한테 겁도 없이 뭐락하노? 하지만 삼돌이는 이미 산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평소에는 소심하고 겁 많은 삼돌이였지만 진달래가 위험에 처하자 용기가 솟아난 것이었지요. 이런 하룻강아지 같은 놈이 까불어! 산적 우두머리가 칼을 뽑아들었지만 삼돌이는 나무꾼의 힘으로 산적의 칼을 걷어찼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도끼 자루로 산적의 배를 세게 쳤지요. 산적 우두머리가 고통스러워하며 비틀거리자 나머지 산적들이 삼돌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삼돌이는 힘껏 싸웠지만 결국 여러 명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놈! 죽어봐라! 산적 하나가 도끼를 들어 삼돌이를 내리치려는 순간 진달래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그 순간 진달래의 감정이 폭발하며 강력한 바람이 일어나자 산적들이 모두 날아가 버렸고 나무들이 휘청거렸는데 산적들이 겁에 질려 도망가자 진달래는 헐떡이며 삼돌이에게 다가갔지요.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진달래는 조용히 삼돌이의 상처를 살폈는데 볼에 긁힌 상처에 손가락을 대고 부드럽게 쓸어내리자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너 왜 목숨을 걸고 나를 구하려고 했어? 그게 그냥 아가씨가 위험하길래. 진달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것과 달리 이 인간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조심스레 삼돌이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의 손에서 따스한 빛이 퍼져나갔습니다. 고마워, 나무꾼. 진달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와,
이거 대박이다. 삼돌아, 정말 대단하다. 산정음들도 물리치고 산신령 따님한테 인정까지 받고. 꾀돌이는 흥분해서 둘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고 참돌이는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숙였지만 진달래가 자신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것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꾀돌아, 이것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알았지? 뭐, 그건 불가능하지. 이런 대박 소식을 내가 어떻게 혼자 알고 있겠노? 삼돌이가 산신령 따님을 구했다. 진달래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지요. 인간, 너 그 입 단단히 다물지 않으면 하지만 꾀돌이는 이미 마을로 달려가고 있었고 참돌이와 진달래는 난감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아이고, 큰일 났구만. 꾀돌이 입은 바가지만 해서 마을에 소문 다 퍼질 건디. 이튿날 마을은 삼돌이와 산신령 딸의 소문으로 떠들썩했는데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심지어 마을 어른들의 모임에서도 이 이야기가 화제였지요. 들었나? 삼돌이가 산신령 딸이랑 눈이 맞았다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꾀돌이가 직접 봤다잖아. 산적들도 물리쳤다네.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가장 화가 난 사람은 옥분이었지요. 어릴 적부터 삼돌이를 좋아해온 옥분이는 이 소문을 참을 수 없었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산신령 딸이라니. 그냥 산에서 만난 이상한 여자겠지. 옥분이는 삼돌이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당에서 도끼를 갈고 있는 삼돌이를 발견하고 다가갔지요. 삼돌이 오빠, 마을에 무슨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는지 알아? 삼돌이는 당황해서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아, 그게 소문이라는 게 다 과장된 거라. 정말이야? 그럼 오빠가 만난 여자는 산신령 딸이 아니라는 거지? 삼돌이가 말을 더듬자 옥분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빠, 나 오늘 저녁에 떡 구웠어. 예전처럼 물레방앗간에서 같이 먹을래? 그 순간 마당 나무 위에서 소리피 떨어졌고 옥분이와 삼돌이가 고개를 들어보니 진달래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요. 나무꾼, 바쁘니? 옥분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야? 삼돌이는 난처한 표정으로 두 여자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옥분아, 이분은 난 진달래, 이 나무꾼의 여자야. 넌 누구지? 뭐라고? 삼돌이 오빠의 여자라고? 오빠는 내 건데 말도 안 돼. 너희는 남매도 아닌데 무슨 오빠야? 나와 삼돌씨는 그것도 같이 했던 사이라고. 너 혼자 삼돌씨를 좋아하는 거지? 그게 어쨌다고? 난 삼돌이 오빠랑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어. 여우 같은 게 갑자기 나타나서 뭔 짓이야?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강한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위험 있는 모습의 노인이 나타났는데 그는 다름 아닌 산신령이었지요. 진달래! 이게 무슨 짓이냐? 아, 아버지. 이놈이 내 딸을 유혹한 인간이냐? 그게 아닙니다. 산신령님, 전 그저 삼돌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산신령은 손을 휘둘렀고 거센 바람이 삼돌이를 쓰러뜨렸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삼돌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내가 경고하지 않았느냐? 인간들은 믿을 수 없다고. 특히 남자들은 더 그렇다. 내가 산을 몰래 빠져나가는 걸 다 알고 있었다. 내가 경고했는데도 인간과 어울리다니. 아버지, 삼돌이는 달라요. 그는 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산적들이 저를 잡으려 했을 때 목숨을 걸고 절 구해주려 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인간은 결국 인간일 뿐이다. 수십 년을 살다 죽는 티끌 같은 존재들. 우리는 영원히 산을 지키는 신성한 존재들이다. 이 천한 나무꾼이 무엇이 대단하다고 내가 이런 오물과 어울리기 위해 신성을 버리겠다는 것이냐? 삼돌이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공손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산신령님, 제가 비록 천나무꾼이지만 진달래 아가씨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자격이 없다는 건 저도 압니다만. 이놈, 당장 입 닫지 않으면 내 혀를 자를 것이다. 아버지, 내 마음은 정했어요. 저는 이 나무꾼과 함께 할래요. 필요하다면 신성도 포기할 수 있어요. 무엇이? 내가 미쳤구나. 이 불효막심한 딸아. 좋다. 내가 그리 고집을 부린다면 이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시험해보겠다. 3일 뒤 보름달이 뜨는 날 이 나무꾼에게 3가지 시험을 내리겠다. 실패하면 그의 목숨은 물론 너도 다시는 인간 세상에 내려올 수 없을 것이다. 아버지, 제발. 더 이상 말 마라. 지금 당장 산으로 돌아가자.
산신령은 강제로 진달래의 팔을 잡아 끌었고 둘은 바람처럼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혼자 남은 삼돌이만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삼돌이는 산신령의 시험을 통과할 자신이 없었지만 진달래를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삼돌이는 답답한 마음에 꾀돌이를 찾아갔지요. 이 자스가 니는 정말 큰일을 벌였다. 산신령을 화나게 해. 그래도 진짜 좋아하는 거면 어쩔 수 없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산신령님의 시험이라니. 그때 마을 어른인 용씨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인 그는 삼돌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요. 삼돌아, 네가 산신령 따님한테 반했다는 소문이 진짜였구나. 죄송합니다. 할머니, 그런데 삼돌아, 네 목에 걸고 다니는 그 옥패 말인데 혹시 뒷면에 산 모양이 새겨져 있지 않나? 놀란 삼돌이가 옥패를 확인해 보니 과연 산 모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삼돌아, 네가 7살 때 큰 비경에 걸렸을 때 기억나지? 이 어머니가 널 업고 뒷산에 올라갔다가 하룻밤 만에 네가 깨어났잖나. 그때 산신령이 네 목숨을 살려준 거다. 그대가로 네 어머니는 산신령께 평생 봉사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옥패는 산신령이 준 것이다. 삼돌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산신령의 은혜를 입었다니. 그때 옥분이가 달려왔습니다. 삼돌이 오빠, 큰일 났어. 뒷산에서 연기가 나. 삼돌이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됐음을 느꼈습니다. 진달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오빠, 안 돼. 그 여자 때문에 목숨까지 버릴 거야? 삼돌이는 단호하게 옥분이의 말을 거절했고 그 순간 산에서 진달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삼돌아, 도와줘. 진달래의 절박한 외침에 삼돌이는 망설임 없이 뒷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꾀돌이도 친구를 혼자 보낼 수 없어 뒤따라 뛰었지요. 야, 삼돌아, 기다려라. 아, 저 붕어대가리 자식이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가면 웃잖아. 두 사람이 숨이 턱에 차도록 산을 오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산 정상 평평한 곳에 산신령이 진달래를 옆에 세우고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인간, 약속대로 너에게 3가지 시험을 내리겠다. 통과하면 내 딸과의 인연을 허락하마. 하지만 실패하면 너는 죽고 내 딸은 영원히 산에 갇힐 것이다. 삼돌이는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제가 꼭 통과하겠습니다. 산신령이 손을 휘두르자 삼돌이 앞에 3개의 항아리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다. 이 항아리 중 하나에는 독사가, 하나에는 독약이, 하나에는 보물이 들어있다. 옳은 것을 선택해라. 그때 삼돌이 저고리 안에 있던 옥패가 중간 항아리 쪽으로 끌리는 것을 느꼈고 그는 그것을 선택했는데 항아리가 열리자 안에서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왔지요. 두 번째 시험이다. 산신령이 손을 휘두르자 삼돌이와 진달래 사이에 거대한 소나무가 나타났습니다. 이 거대한 소나무를 내가 30까지 세는 동안 쓰러뜨려야 한다. 진심이 담긴 도끼질만이 이 나무를 베어낼 수 있을 것이다. 산신령은 땅을 내리쳤고 작은 도끼 하나가 나타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보통 나무꾼의 도끼보다 훨씬 작은 크기였지요. 하나, 둘. 산신령이 숫자를 세기 시작하자 삼돌이는 도끼를 들고 필사적으로 나무를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너무 단단해서 작은 도끼날이 거의 먹히지 않았습니다. 8, 9. 아이고, 이러다 못 빼겠구만. 그때 꾀돌이가 외쳤습니다. 야, 삼돌아. 네가 진달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각하면서 내리쳐봐. 16, 17. 삼돌이는 진달래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가슴에 와닿는 순간 삼돌이의 도끼질이 달라졌지요. 매번 도끼를 내리칠 때마다 진달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자 신비롭게도 도끼날이 푸른빛을 띠며 나무를 더 깊게 베어 들어갔고 마지막 순간에 결국 나무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지요. 산신령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작은 도끼로 불가능해 보였던 시험을 통과한 것이었으니까요. 마지막 시험이다. 가장 어려운 시험이지. 산신령은 손가락을 튕겼고 삼돌이와 진달래 사이에 푸른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내 딸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 불꽃 속으로 뛰어들어라. 진심이라면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삼돌이는 망설임 없이 불꽃을 향해 발을 내딛자 진달래가 그의 팔을 잡았지요.
안 돼. 너무 위험해. 그냥 포기해. 난 죽을 각오로 여기 왔어. 당신을 정말 사랑하니까. 그리고 삼돌이는 불꽃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불꽃이 그를 태우는 대신 그의 목에 걸린 옥패가 강렬한 빛을 내며 불꽃을 흡수하기 시작했는데 옥패의 빛이 점점 강해지더니 갑자기 산신령의 이마에 같은 문양이 빛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옥패는 내가 준 것이로구나. 내가 바로 그 아이였던 것이냐? 산신령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분노와 의심으로 가득 찼던 눈동자의 회상에 빛이 어렸지요. 거의 죽어가던 7살 아이가 생각나구나. 그때 내가 목숨을 구해준 그 아이가 너였구나. 내 어머니가 애타게 빌기에 내가 특별히 내 목숨을 살려준 것이다. 그리고 이 옥패를 주며 산을 지키는 마음을 잊지 말라고 했지. 산신령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기에 진달래도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내가 어찌 알았겠느냐. 그 작은 아이가 이렇게 자라 내 딸을 사랑하게 될 줄을. 나무꾼, 내가 내 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제 내 선택을 존중하마. 그러고는 진달래에게 말했지요. 내 딸아, 이제 너의 선택을 해라. 나와 함께 산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진달래는 망설임 없이 삼돌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전 이 사람을 선택할래요. 신성을 버리고 인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산신령은 슬프면서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며 말했답니다. 알았다. 하지만 완전히 신성을 버릴 필요는 없다. 내 내면에는 항상 산의 기운이 흐를 것이니 가끔은 아버지를 찾아오거라. 산신령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삼돌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진달래꽃 씨앗이다. 너희 집 마당에 심어라. 이 꽃이 피는 한 내 딸이 행복할 것이다. 감동의 순간 그때 아래쪽 산길에서 누군가 헉헉거리며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돌아보니 옥분이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삼돌이 오빠, 이게 무슨 상황이야? 옥분이는 멈춰 서서 놀란 눈으로 산신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진달래와 삼돌이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지요. 이게 무슨... 오빠, 정말 이 여자를 선택한 거야? 옥분이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꾀돌이가 앞으로 나서며 옥분이에게 말했습니다. 야, 옥분아, 이제 그만 포기해라. 삼돌이는 진달래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목숨 걸고 시험도 다 통과했다. 하지만 사랑은 강요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야. 네가 좋은 사람인 건 알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옥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삼돌이와 진달래를 바라보며 비로소 진실된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지요. 인연이란 참 묘한 것이구나.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지. 너희들의 사랑이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란다. 그리고 산신령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몇 달 후 삼돌이와 진달래는 마을에서 혼례를 올렸고 진달래가 인간 여자로 살기로 했지만 그녀의 아름다움과 은은한 기운은 여전히 신비로웠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진달래의 따뜻한 마음씨에 모두가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꾀돌이와 옥분이도 자주 만나게 되었는데 옥분이는 꾀돌이의 허세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발견했고 꾀돌이는 옥분이의 솔직함에 매료되었지요. 그리고 삼돌이와 진달래의 집 마당에는 아름다운 진달래꽃이 만발했습니다. 사계절 내내 꽃이 지지 않는 특별한 꽃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산신령의 축복을 느꼈답니다. 여보, 행복해요? 진달래가 물었을 때 삼돌이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오. 산신령의 딸이 내 아내가 되었으니 말이오. 진달래는 미소 지으며 삼돌이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당신이 선택해준 이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인간의 삶은 짧지만 그 안의 사랑은 영원하네요. 이렇게 산신령의 외동딸 진달래와 가난한 나무꾼 삼돌이는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산과 인간 세상의 경계를 넘어 신분의 벽을 허물고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에 전해 내려오게 되었고 천신만고 끝에 이루어진 사랑은 산도 바다도 막을 수 없나니 진심이 통하면
신성과 인간도 하나 될 수 있는 법이라. 진정한 사랑은 부귀 영화나 신분보다 더 귀한 것이며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교훈을 남겨주었답니다. 조선 후기 한양 명례방 골목 깊은 곳에는 박진서라는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진서야, 오늘도 과거 공부냐? 어머니, 이번 춘당대과에는 꼭 급제할 것이옵니다. 아이고, 내 아들 벌써 5번째 아니더냐? 어머니의 한숨 소리에 진서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벌써 5번째 과거에 낙방한 처지였지요. 집안은 날로 가난해져 끼니조차 있기 어려웠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대체 내 구멍은 어디란 말인가? 진서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좁은 방 안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이러다가는 정말 굶어 죽겠구나. 어머니 약값도 없는데 걱정이네. 그의 어머니는 오랜 병환으로 자리에 누워 계셨습니다. 약을 써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지요. 그날도 진서는 글 공부를 마치고 저작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일거리가 있을까 싶어 두리번거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젊은 여인의 목소리가 그를 불러 세웠지요. 젊은 양반, 잠시만요. 누구시오? 돌아보니 낡은 보자기를 깔고 앉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은 하얀 수건으로 가렸지만 맑은 눈동자가 유난히 빛나고 있었지요. 저는 운명을 보는 점쟁이랍니다. 당신의 앞날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점이라. 나는 그런 것을 믿지 않소. 그래요? 하지만 당신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네요. 무슨 고민이 있으신가 봐요. 진서가 돌아서려는데 여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5번 낙방하고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대단하시네요. 뭐라고? 어찌 그것을? 진서는 깜짝 놀라 다시 돌아봤습니다. 자신이 5번 낙방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저는 정말로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여인은 빙그레 웃으며 자리를 가리켰지요. 앉으세요. 오늘은 특별히 공짜로 봐드릴게요. 아니, 나는 어머님이 병원으로 누워 계시죠? 약값도 없어 고민이 많으실 텐데. 진서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로 뭔가 아는 것 같았지요. 대체 당신은 누구요? 저는 연화라고 합니다. 미래를 보는 재주가 있지요. 연화, 이름도 고우시구려. 연하는 진서의 손을 잡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당신의 운명이 참으로 기구하시네요. 무슨 말이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시오. 이미 이렇게 앉았으니 말해보시오. 연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과거에 급제하지 못할 운명입니다. 그리고 내년 봄이 오기 전에 돌아가실 것이고요. 뭐라고? 진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농담이라고 하기엔 여인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지요. 농담이시겠지.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당신의 운명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그럴 리가. 나는 아직 젊소. 25밖에 안 됐단 말이오. 운명은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진서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믿기 싫었지만 왠지 이 여인의 말이 진실처럼 느껴졌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오?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뭐요? 어서 말해보시오. 연하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인왕산 깊은 곳에 100년 묵은 산삼이 있어요. 그것을 구해 어머님께 다려드리면 어머님도 낫고 당신의 운명도 바뀔 거예요. 100년 묵은 산삼이라. 그런 귀한 것이 정말 있단 말이오? 네. 제가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 있는지 어찌 아시오? 그건 제 비밀이에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진서는 반신반의하면서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그것만 있으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단 말이오? 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산이 험하고 맹수도 많거든요. 그런 것쯤이야. 무서울 게 없소. 연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게도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오? 말해보시오. 산삼을 찾으면 저와 하룻밤을 보내주세요. 뭐라고요? 진서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젊은 여인이 대뜸 이런 말을 하다니 당황스러웠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오? 처녀가 어찌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오. 저도 이유가 있어요. 부탁이에요. 꼭 필요한 일이라서 그래요. 연하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장난이나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절실해 보였지요. 낭자도 양반가 규수인 것 같은데 어찌 그런 말을 그리도 쉽게 하시오? 제 사정을 다 말씀드릴 순 없어요. 하지만 저도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진서는 당황스러웠지만 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지요.
정말 산삼을 찾을 수 있단 말이오? 네. 제가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어요. 내일 새벽에 만나요. 인왕산 입구에서요. 하지만 그 부탁은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목숨과 당신의 목숨이 걸려 있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진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지요. 점쟁이 말을 어찌 믿는단 말인가. 하지만 어머니가 위독하신데 어쩔 수 없구나. 한번 믿어보는 수밖에. 진서야, 아직 안 잤느냐? 어머니, 제가 내일 좋은 약재를 구해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약재는 무슨 돈도 없는데. 걱정 마세요. 꼭 구해올게요. 다음 날 새벽 진서는 결국 인왕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시각이었지요. 약속 장소에는 이미 연하가 와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저를 믿어주셔서 고마워요. 정말 산삼이 있기는 한 거요? 네. 따라오세요. 길이 험하니 조심하세요. 두 사람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하는 마치 길을 아는 듯 앞장서서 걸었지요. 진서는 그녀를 따라가며 물었습니다. 연하낭자, 어찌 이런 깊은 산길을 아시오? 저도 사연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젊은 여인이 이런 산중을. 걱정 마세요. 저도 나름 대비를 하고 왔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고 이슬이 반짝였지요. 아직 멀었소? 조금만 더 가면 돼요. 힘내세요. 또 한참을 가다 보니 갑자기 연하가 멈춰 섰습니다. 잠깐, 여기서 잠시 쉬어가요. 왜 그러시오? 힘드시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기 보세요. 연하가 가리킨 곳에는 커다란 곰 한 마리가 나무의 등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헉, 곰이다. 쉿. 조용히 하세요. 저 곰이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뭐라고요? 곰이 우리를 도와준다니? 연하는 품에서 꿀단지를 꺼냈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해왔어요. 곰은 꿀을 좋아하잖아요. 아니, 그걸로 뭘 하려고? 연하는 꿀을 나뭇가지에 묻혀 곰 쪽으로 던졌습니다. 곰이 꿀 냄새를 맡고 다가왔지요. 으악, 이리 온다. 가만히 계세요. 곰을 따라가면 돼요. 뭐라고요? 곰은 약초가 있는 곳을 잘 알아요. 특히 오래된 산삼이 있는 곳엔 곰들이 자주 가지요. 정말로 곰은 꿀을 핥아먹으며 천천히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지요. 한참을 따라가니 곰이 갑자기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보세요. 곰이 뭔가를 파네요. 두 사람이 다가가 보니 곰이 더덕을 파먹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에고, 더덕이구만. 아니에요. 저기 보세요. 곰이 파는 구멍 옆에. 정말로 그 옆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고 바위 틈에서 붉은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저거야. 저게 산삼이에요. 곰은 더덕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살금살금 바위 쪽으로 가서 곰이 물러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산삼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진서가 살펴보니 정말로 붉은 열매가 달린 산삼이 있었습니다. 잎사귀며 줄기며 모든 게 평범한 산삼과 달랐지요. 정말이군. 이게 백년 산삼이란 말이오? 네. 조심해서 캐세요. 뿌리가 상하면 안 돼요. 진서는 조심스럽게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도 옆에서 도왔지요. 뿌리가 정말 크구나. 마치 사람 같아. 100년 묵으면 그렇게 된대요. 아, 조심. 뿌리가 끊어지면 안 돼요. 두 사람은 한 시즌이 넘도록 조심스럽게 산삼을 캐냈습니다. 정말로 사람 모양을 한 거대한 산삼이었지요. 이것으로 어머니도 살고 나도 살 수가 있겠구나. 축하해요. 이제 약속을 지켜주세요. 연하의 말에 진서는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꼭 해야 하오? 네. 꼭 필요해요. 제발 부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처음 만난 사이인데 어떻게 하룻밤을 보낸단 말이오? 낭자, 정말 괜찮겠소? 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모른 채 하시면 안 됩니다. 연하의 간절한 눈빛에 진서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소. 약속은 약속이니. 고마워요. 그럼 먼저 어머님께 약을 다려드리고 오세요. 두 사람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진서는 집으로 돌아가 급히 산삼을 다렸지요. 어머니, 이 약을 드세요. 이게 무슨 약이냐? 좋은 약이에요. 어서 드세요. 어머니가 약을 마시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백하던 얼굴에 혈색이 돌고 기운이 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진서야, 이게 무슨 약이냐? 몸이 날아갈 것 같구나. 어머니,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잠시 뒤 진서는 어머니가 잠든 후 연하와 약속한 장소로 갔습니다. 객점 방을 하나 잡아둔 곳이었지요. 산삼이 효과가 있었나요? 네,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셨소.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저와 한 약속을 지켜주시면 돼요. 연하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서도 마음이 복잡했지요. 연하 낭자, 대체 왜 이런 부탁을 하는 거요? 연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운명을 바꾸려고 해요. 제 운명은 20살이 되기 전에 죽는 거예요. 뭐라고? 저는 19이에요.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진서는 놀라서 연하를 바라봤습니다. 수건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지요. 그래서 이런 부탁을. 네. 한도인이 말하길 운명이 바뀔 사람과 인연을 맺으면 저도 살 수 있다고 하셨어요. 운명이 바뀔 사람이라. 선비님은 제가 도운 덕분에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 당신과 인연을 맺으면 저도 살 수 있어요. 진서는 연하의 딱한 사정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알겠소. 낭자도 살아야지. 정말이에요? 절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둘 다 살아야 하지 않겠소. 그렇게 두 사람은 가까이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벗었지요. 아른거리는 불빛에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왜 얼굴을 가리고 다녔소? 너무 눈에 띄어서요. 그리고 부끄러워서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운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있는 동지 같았지요. 그런데 참 이상하네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네요. 나도 그렇소.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 같소. 연하는 수줍게 웃으며 진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이라 무서워요. 나도 그렇소. 하지만 우리 둘 다 살아야 하니. 그렇게 두 사람은 하룻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상하게도 서로에게 끌리는 마음이 생겼지요.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지요. 이상해요. 처음인데도 낯설지 않아요. 나도 그렇소. 혹시 전생에 인연이 있었나? 연하는 수줍게 진서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진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졌지요. 날이 가슴이 제 손바닥을 간지리네요. 낭자를 보니 홍두깨가 꿈틀거리는구려. 연하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을. 처음이라 무섭다 했는데 이미 익은 홍시처럼 달아올랐구려. 진서는 연하의 허리를 감싸 안았는데 연하의 몸에서 은은한 꽃향기가 났지요. 날이 손이 참 따뜻해요. 마치 한여름 벽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옷고름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들의 몸을 은은하게 비췄지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부끄러워할 것 없소. 연하의 속적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얀 속치마만 남은 그녀의 모습에 진서는 숨이 막혔지요. 그리고 연하가 진서의 아래를 보자 연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나, 정말 홍두깨 같네요. 어떻게 이런 걸. 조심해서 움직일 테니 무서워 마시오. 네, 믿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밤새 정을 나눈 흔적이 침상 곳곳에 남아 있었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린 후 밤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삶과 꿈,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서요. 나는 꼭 과거에 급제해서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시고 싶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운명이 바뀌었으니까요. 낭자는 어떤 삶을 살고 싶소?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아이 낳고 평범하고 행복하게요. 다음 날 아침 연하는 진서에게 작은 부적을 건넸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니세요. 행운을 가져다 줄 거예요. 고맙소.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진서는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요. 꼭 다시 만나요. 약속해요. 약속하오. 두 사람은 아쉬운 작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서가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서야, 관가에서 사람이 왔다. 관가에서요?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진서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말로 관복을 입은 관리가 와 있었지요. 박진서 서생이시오? 그렇습니다만. 급히 성균관으로 오시오. 특별 전시가 있을 예정인데 당신이 추천되었소. 저를요? 누가 추천을 하였다는 말이오? 호주 참판 어른께서 직접 추천하셨소. 진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주 참판이라면 정의품의 높은 벼슬인데 자신을 알 리가 없었지요. 분명 저를 추천하셨다고요? 그렇소. 어서 준비하시오. 내일 아침에 시험이 있소. 관리가 가고 나자 어머니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진서야, 이게 다 그 약 덕분인 것 같구나. 내 몸이 괜찮아진 것도 그렇고 백년 산삼 덕분에 운이 트이나 보다. 어머니. 어서 준비해라. 이번엔 꼭 급제해야지. 진서는 밤새 공부를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머리가 맑고 집중이 잘 되었지요. 다음 날 성균관에 가보니 정말로 특별 전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왕께서 급히 인재를 뽑는다는 것이었지요. 이번엔 꼭 급제해야지. 진서는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를 받아보니 평소에 공부했던 내용들이었지요. 이상하다. 마치 내가 공부한 것을 알고 낸 문제 같군. 진서는 혼신의 힘을 다해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붓을 잡은 손이 술술 움직였지요. 며칠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장원급제는 박진서. 정말요? 내가 장원급제라고? 진서는 꿈만 같았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과거 급제를 그것도 장원으로 하다니. 축하하네. 박생원. 이제 출세길이 열렸구먼.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진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로 운명이 바뀐 것이었지요. 급제 후 진서는 정칠품 사원부 감찰관직을 받았습니다. 관청으로 향하는 첫날 누군가 찾아왔지요. 박나리, 축하드립니다. 돌아보니 연하였습니다. 이번엔 수건을 쓰지 않고 당당히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연화 낭자, 정말 반갑소. 약속대로 운명이 바뀌었네요. 다 낭자 덕분이오. 저도 덕분에 건강해졌어요. 이제 죽지 않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기쁘게 웃었습니다. 그때 진서가 물었지요. 그런데 호조 참판이 날 어찌 아신다오?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호조 참판은 제 아버지예요. 뭐라고? 그럼 낭자는 양반가 규수란 말이오? 네. 죄송해요. 처음부터 속인 건 아니에요. 정말로 미래를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왜 점쟁이 행세를 하였단 말이오? 연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상한 능력이 있었어요. 미래를 보는 능력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절 숨겨 키우셨죠. 그런 사연이 있었구려. 사람들이 알면 요물이라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늘 숨어 살았어요. 진서는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숨지 않아도 돼요. 내가 지켜줄 테니. 정말이요? 그럼요. 우리는 서로의 운명을 바꾼 사이 아니오? 그때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애템. 아버지. 호조 참판이 서 있었는데 엄한 표정으로 진서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내가 박진서냐? 예, 그렇습니다. 내 딸과 무슨 사이냐? 진서는 당황했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연하 낭자를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뭐라고? 감히 내 딸을. 그때 연하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절 살려준 은인이에요. 무슨 소리냐? 연하는 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죽을 운명과 진서가 도와준 일까지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냐? 네. 아버지, 이분 아니었으면 전 이미 죽었을 겁니다. 호조 참판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진서를 다시 봤습니다. 자네가 정말 내 딸을 살렸단 말인가? 저도 연하 낭자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장원급제까지 했으니 자질은 충분하고. 호조 참판은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 딸의 능력은 절대 비밀로 해야 한다. 알겠나? 물론입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딸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 걱정 마십시오.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호조 참판은 진서의 진심을 느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혼인을 허락하겠다. 아버지, 감사해요. 대감, 감사합니다. 그렇게 진서와 연하는 정식으로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례 준비는 호조 참판 댁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는데 한양의 내로라는 집안들이 모두 모였지요. 저 신랑이 이번 장원급제자라며. 호조 참판의 사이가 되다니 팔자 좋구나. 신부도 절세미인이라던데. 혼례날 연하는 붉은 혼례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워서 모두가 감탄했지요. 이제 정말 내 아내가 되는 거요? 네. 이제 평생 함께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뭔가요? 정말로 미래를 다 볼 수 있어? 연하는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다는 못 봐요.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보여요. 어떤 미래를 말하는 것이오? 아들 둘, 딸 하나를 낳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정말이오? 네. 그리고 진서 나리는 훗날 정승까지 오르실 거예요. 정승이라니. 너무 큰 꿈 아니오? 아니에요. 제가 본 미래는 틀린 적이 없어요. 진서는 연하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미래가 어떻든 낭자와 함께라면 행복할 거요. 첫날 밤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대 왜 하필 나를 선택했소? 솔직히 말하면 첫눈에 반했어요. 정말이오? 네. 운명 같은 건 핑계였어요. 그냥 서방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진서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사실 그랬소.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이상했소. 그래요?
그럼 우리는 처음부터 서로 좋아했던 거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붉은 촛불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지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니 좋아요. 평생 내가 지켜줄 거요. 연하는 수줍게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진서도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지요. 많이 무섭소? 아니요. 나리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좋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순간처럼 자연스러웠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들을 축복하는 것 같았지요. 사랑해요. 진서 나리. 나도 사랑하오. 연화.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혼인 후 진서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연하의 내조도 훌륭했지요. 여보, 내일 대신들과의 회의가 있으시죠? 그렇소. 중요한 안건이 있어서. 이 사람이 반대할 거예요. 미리 대비하세요. 연하의 조언은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미래를 보는 능력 덕분이었지요. 당신 덕분에 일이 술술 풀리는구려. 제가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어느 날 연하가 진서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이오? 정말로? 네, 아들이에요. 진서는 연하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앞으로 둘이 더 생길 거예요. 제가 봤거든요. 과연 연하의 말대로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건강하고 총명한 아이였지요. 우리 아들,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 현명한 사람이 되라고. 현서는 어때요? 좋소. 박현서라. 훌륭한 이름이오. 그 후로도 진서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연하의 도움으로 어려운 일들을 미리 대비할 수 있었지요. 세월이 흘러 진서는 정산품 승지가 되었습니다. 연하도 둘째 아들을 낳았지요. 이번엔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지훈이는 어떠소? 좋아요. 박지훈. 형제가 다 훌륭하게 자랄 거예요. 진서는 청백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깊어 모두가 칭송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조정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박승지가 뇌물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증거도 있다 하오. 좌의정 김대감이 진서를 모함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진서의 빠른 출세를 시기하고 있었지요. 전하, 박승지의 집에서 나온 금덩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이옵니다. 진서는 억울했지만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진서가 근심에 빠져 있자 연하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연하는 진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김대감의 집에 관군이 들이닥칠 거예요. 무슨 말이오? 김대감이야말로 진짜 뇌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미래를 봤어요. 하지만 어떻게? 김대감의 신복이 내부 고발을 할 거예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과연 다음 날 김대감의 집에서 엄청난 양의 뇌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내가 나를 모함했구나. 김대감은 파직되고 진서의 결백이 밝혀졌습니다. 그날 오후 진서가 연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뭔가 한 거요? 아니에요. 전 그저 미래를 본 것뿐이에요. 정말이오? 사실 김대감의 신복에게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뭐라고요? 그 사람도 곧버림받을 운명이라고. 먼저 고발하면 살 수 있다고요. 진서는 놀라서 연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그런 일까지 하다니 정말 놀랍구려.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검은 복면을 쓴 자객들이 진서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누구냐? 박승지. 오늘이 내 제삿날이다. 진서가 칼을 들어 맞섰지만 자객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연하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왼쪽. 뭐? 왼쪽으로 피하세요. 진서가 왼쪽으로 몸을 피하자 자객의 칼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그리고 앞으로 2걸음. 연하의 말대로 움직이자 신기하게도 자객들의 공격이 모두 빗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뒤로 구르세요. 지금. 이번엔 진서가 뒤로 구르자 자객 둘이 서로 부딪혀 쓰러졌지요. 이 소동에 경비병들이 달려와 자객들을 모두 잡았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소. 제가 미래를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왜 자객이? 김대감의 잔당들이에요. 하지만 이제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한편 막내딸 서연이 10살이 되던 해의 일입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연하가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아, 이 능력은 비밀로 해야 해. 왜요? 사람들이 알면 너를 이상하게 볼 거야. 어머니처럼요. 그래. 그때 진서가 들어와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요? 서연이가 저를 닮은 것 같아요. 진서는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연이도 특별한 아이구나. 하지만 이 능력은 가족만의 비밀이란다. 네, 아버지. 그렇게 가족들은 서로를 더욱 아끼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왕께서 진서를 불렀습니다. 박승지, 그대의 충정을 가상히 여긴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그대를 이조판서에 임명하노라. 전하, 이 은혜를 어찌 갚사오리까? 진서는 정의품 이조판서가 되었습니다. 연하의 예언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었지요. 그렇게 중년이 된 연하와 진서가 차를 마시던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요. 여보, 곧 큰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전쟁이라니? 북쪽에서 오랑캐가 쳐들어올 거예요. 미리 대비해야 해요. 진서는 연하의 말을 왕께 아뢰었습니다. 전하, 북방의 동향이 심상치 않사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가? 시 보기에 곧 침입이 있을 것 같사옵니다. 왕은 반신반의했지만 진서의 충언을 받아들여 군사를 늘렸습니다. 과연 2달 후 오랑캐가 쳐들어왔지요. 하지만 미리 대비한 덕분에 큰 피해 없이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박 판서의 선견지명 덕분이다. 나라를 구한 공신이로다. 왕은 진서의 공을 크게 치하했습니다. 박 판서, 그대의 공이 크도다. 무엇을 상으로 주면 좋겠는가? 전하, 신은 이미 과분한 은혜를 받았사옵니다. 겸손하구나. 그대를 정일품 우찬성에 임명하노라. 전하, 감사하옵니다. 드디어 진서는 정일품 우찬성이 되었습니다. 연하의 예언이 거의 이루어진 것이었지요. 집에 돌아온 진서가 연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대로 정승 자리에 올랐소. 축하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오? 당신은 정일품 영의정까지 오르실 거예요. 제가 본 미래예요. 과연 몇 년 후 진서는 영의정까지 올랐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최고의 자리에 올랐소. 다 당신 덕분이오.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요. 진서와 연하의 아이들도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큰아들 현서는 문과에 급제했고 둘째 지우는 무과에 장원급제했지요. 막내 서연은 현명한 선비와 혼인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늙은 연하가 진서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저도 곧 무슨 소리요? 제 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가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진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 돼요. 나 혼자 두고 가면 어쩌란 말이오. 제가 먼저 가게 되어서 미안해요. 하지만 전 운명보다 훨씬 오래 살았어요. 당신 덕분에요. 연아. 그리고 한 가지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뭐요?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본 건 당신의 불행한 미래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당신의 찬란한 미래를 봤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럼 왜? 당신과 인연을 맺고 싶어서요. 첫눈에 반했거든요. 진서는 웃으며 연하를 안았습니다. 알고 있었소. 당신이 날 좋아한다는 걸. 어떻게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다 보이는 법이오. 며칠 후 연하는 진서의 품에서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띠고 있었지요. 여보, 다음 생에도 만나요. 그래요. 꼭 만나요. 진서는 연하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겼지요. 운명을 바꾼 여인, 사랑하는 아내 연하 여기 잠들다. 그리고 진서도 얼마 후 연하 곁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죽어서도 함께였지요. 아들 현서가 아버지의 일대기를 책으로 남겼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의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었다. 미래를 보는 신비한 능력보다 더 위대한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훗날 사람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백성들은 진서를 애민정승이라 불렀고 연하를 현명한 부인이라 칭송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도 대대로 나라의 동량이 되어 백성을 위해 일했지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천조자조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뜻이지요. 또한 부부상화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화합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의미이지요. 진서와 연하처럼 서로를 믿고 함께 노력한다면
어떤 운명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될 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는 속담처럼 진서는 처음부터 큰 인물이 될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재능을 꽃피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운명을 바꾸려는 두 사람의 노력을 하늘도 도운 것이지요. 달빛이 환한 늦은 밤, 찻도댁 뒷뜰에서 하인이 상의를 벗고 등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과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요. 아니, 이렇게 완벽한 몸매라니.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과부가 이런 마음을 품게 된 데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지요.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옛날 한양 도성 근처 어느 마을에 홍미령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미령은 얼굴도 고왔지만 마음씨는 더욱 고운 아가씨였지요. 19 꽃다운 나이에 미령은 이웃 고을 사또댁 아들과 혼인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이고, 우리 미령이가 드디어 시집을 가는구나. 사또댁 며느리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친정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미령의 마음은 편치 않았지요. 신랑의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시집을 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과연 사또댁 며느리 노릇을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미령이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그렇게 미령은 시집을 갔습니다. 그해 겨울의 끝자락, 아직 매서운 바람이 불던 그날이었지요. 하지만 신랑은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아온 병이 더욱 깊어져 있었던 것이었지요. 아이고, 이게 무슨 운명인가. 첫날 밤도 못 치르고.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깊어갔습니다. 한편 미령은 날이 밝자마자 신랑의 병구안을 시작했지요. 하지만 하늘의 뜻은 따로 있었나 봅니다. 도련님, 제발 이 죽이라도 한 숟가락 드셔보세요. 미령의 정성도 하늘을 움직이지는 못했답니다. 혼인한 지 열흘도 되지 않아 신랑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그렇게 미령은 19 나이에 과부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님마저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병을 얻어 그 이듬달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늘은 미령에게 너무도 가혹했지요. 어쩌면 좋으냐. 저 어린 것이 이제 어찌 살아가야 한단 말이냐. 시아버님의 탄식이 마당 끝까지 들렸습니다. 하지만 미령은 묵묵히 시댁에서 과부 생활을 시작했지요. 밤이면 홀로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이제 나는 어찌 살아가야 하나. 그렇게 봄이 오고 여름이 왔지만 미령의 마음속엔 여전히 차가운 겨울바람만이 불고 있었답니다. 아가씨께서는 아직 너무 어리신데 아이고 가여워서 어찌하노. 몰래 눈물을 훔치는 미령을 보며 하녀들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게 미령의 쓸쓸한 날들은 계속되었지요. 하지만 운명이란 것은 참 알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찻도댁에 새로운 하인이 들어오게 되었지요. 즈물즈음 되어 보이는 상철이라는 젊은이였습니다. 아버님, 새로 들어온 아이는 일을 제법 잘하는 것 같사옵니다. 시아버님께서도 며칠을 지켜보시더니 만족스러운 눈빛이었지요. 과연 상철은 남다른 구석이 있었는데 다른 하인들이 둘이서 해야 할 일도 혼자서 거뜬히 해냈답니다. 상철아, 쌀단 자루는 둘이 들어야 하네. 괜찮습니다. 제가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요. 그의 팔뚝은 다부졌고 어깨는 산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특별했던 것은 그의 몸가짐이었지요. 마님, 진지 드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미령의 안부를 물으며 늘 공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글자까지 아는 듯 했는데 가끔 마당에서 책을 읽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아니, 하인이 글까지 읽을 줄 안단 말이냐? 하녀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미령도 자주 상처를 몰래 지켜보게 되었지요. 땀에 젖은 등줄기로 흐르는 물방울, 일하다 말고 이마에 땀을 훔치는 거친 손길, 더운 날씨에 적셔진 옷자락 사이로 드러나는 구릿빛 피부. 아이고, 내가 무슨 생각을. 남성미를 뿔뿔 풍겨내는 상처를 볼 때면 미령은 얼른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시선이 그에게로 향하는 것을 어쩔 수 없었지요. 마님, 새로 들어온 하인이 마님을 자주 훔쳐보나 봅니다. 어느 날 하녀의 말에 미령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거라. 크게 나무라면서도 미령의 가슴은 은근히 설레었답니다.
밤마다 홀로 누워있을 때면 상철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지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하지만 미령은 밤마다 뒤척이며 몸을 베베꾸기 일쑤였지요. 낮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려 애썼지만 상철과 마주칠 때면 자꾸만 눈길이 부딪혔지요. 마님, 오늘 날씨가 덥사오니 마당에 물이라도 뿌려드릴까요? 그리하거라. 짧은 대화에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령은 점점 더 상철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과부의 몸으로 이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더운 여름이 깊어가면서 미령의 마음속에도 뜨거운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지요. 하지만 미령은 이 위험한 감정을 애써 감추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령은 마당에 널어둔 빨래를 거두러 나왔다가 우연히 우물가에서 상철과 마주치게 되었지요. 마님, 상철은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미령은 순간 숨이 멎는 것만 같았지요. 더운 날씨 탓에 상철은 저고리를 벗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죄송하옵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나이다. 상철이 얼른 저고리를 챙겨 입으려 하자 미령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 아니다. 더운데 그리하거라. 황급히 발걸음을 돌리는 미령의 귓가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밤 미령은 더욱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이리 더운 날씨에 어찌 잠이 오겠는가. 스스로를 위로하며 방문을 열어두었지만 사실 미령의 가슴 속 더위는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답니다. 그렇게 여름은 깊어져 갔고 미령의 마음속에도 감당하기 힘든 설렘이 자라나고 있었지요. 그렇게 무더위가 절정에 달한 8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리 덥고 답답할 수가. 미령은 더위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울렁거림 때문인지 더위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지요. 잠시 뒤뜰에 나가 바람이나 쐬어야겠구나. 미령은 살며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핀 야생화 향기가 은은히 퍼져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철썩, 철썩. 뒤뜰에서 물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미령은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누군가 물을 끼얹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이 밤에 누가? 호기심에 발걸음을 옮기던 미령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건 상철이었지요. 더위를 식히려 상반신을 드러낸 채 물을 끼얹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런. 미령은 얼른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눈길은 자꾸만 그쪽으로 향했지요. 달빛에 반짝이는 물방울들이 상철의 넓은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늘도 날 참 괴롭히시는구나. 어쩜 저리도 완벽할 수가. 미령의 마음이 크게 요동쳤는데 마치 물레방아처럼 가슴이 쿵쾅거렸지요. 상철의 단단한 팔뚝, 넓은 가슴, 구릿빛 피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발걸음을 돌리려 해도 발에 풀칠이 된 듯 몸이 말을 듣지 않았지요. 상철이 물을 한 번 더 끼얹자 미령의 심장도 함께 쿵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숨도 쉬기 힘드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미령의 볼이 홍시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가슴은 더욱 뜨거워졌지요. 그때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상철이 미령이 숨어있는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깜짝 놀란 미령은 그만 기둥을 짚은 손에 힘이 풀려 발을 헛디뎠지요. 아이고. 놀란 상철이 달려왔습니다. 달빛이 그의 젖은 상체에서 반짝였지요. 마님께서 어찌 여기 계셨습니까? 상철은 얼른 한쪽에 걸쳐둔 저고리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옷을 여미려는 순간 미령의 눈과 마주치고 말았지요. 달빛 아래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시간이 멎은 듯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령은 대답도 못하고 얼굴만 붉어졌지요. 일으켜 드리겠습니다. 상철이 조심스레 손을 내밀자 그 순간 미령의 손이 상철의 손에 닿았는데 뜨거웠습니다. 한여름 밤인데도 더운 줄도 모르게 온몸에 전율이 일었지요. 마님. 손을 잡은 채로 둘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는데 저 멀리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지요. 미령의 심장은 귀뚜라미 울음소리보다 더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자, 난 괜찮다. 겨우 이 말을 한 미령은 황급히 손을 빼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달빛 아래 비친 상철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나이다. 상철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미령은 대답도 못한 채 빠른 걸음으로 방으로 돌아왔지요. 방문을 닫자마자 미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상철의 손길이 남아있는 듯했고
눈앞에는 달빛 아래 비친 그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미령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가슴 한켠에서는 죄책감이, 다른 한켠에서는 설렘이 가득했지요. 과부의 몸으로 이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자꾸만 상철의 모습이 떠올랐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령은 담장 너머로 마당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햇빛 아래 상철이 나무를 패고 있었지요. 어머나, 이를 어쩔꼬. 내 심장이 또 왜 이러는고. 땀에 젖어 도끼질을 하는 상철의 모습에 미령은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졌는데 아이고, 마님. 거기서 뭘 보고 계시옵니까? 갑자기 들린 하녀의 목소리에 미령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요. 아니다. 마당에 핀 꽃이 예뻐서 보고 있었단다. 꽃이요? 저기 나무패는 상철이가 꽃이란 말씀이십니까? 하녀의 장난스러운 말에 미령은 더욱 당황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령은 가능한 상철과 마주치지 않으려 했었지요. 하지만 운명이란 것은 참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미령은 문득 방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 소리였지요. 누구신가요? 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방문이 살며시 열렸지요. 미령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님, 방 안으로 들어선 것은 상철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듯 얼굴이 붉었지요. 이게 웬일이란 말이냐. 어서 나가거라라. 하지만 상철은 비틀거리며 미령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님, 전 마님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미령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달빛이 흘러들어와 상철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그의 눈빛이 달빛보다 더 반짝였습니다. 마님, 상철이 미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미령은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가슴속 깊이 억눌러 두었던 감정이 솟구쳐 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었구나. 이대로 시간이 멈추면 좋으련만.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는 그렇게 하나가 되었지요. 다음 날 아침 미령은 홀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마치 꿈이라도 꾼 것만 같았습니다. 어젯밤 정말 꿈이었을까? 하지만 베개 속에 남아있는 그의 채취가 꿈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미령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아침 마당에서 마주친 상철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마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그의 태도에 미령은 더욱 당황스러웠답니다. 어젯밤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요. 그날 이후 미령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낮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내는 상철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란 말인가. 홀로 방 안에 앉아 있으면 자꾸만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달빛 아래 비치던 그의 모습, 뜨거웠던 그의 손길, 그리고 아이고,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밤이면 더욱 괴로웠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지요. 과부의 몸으로, 그것도 하인과. 하지만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상철의 태도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공손하기만 한 그의 모습에 미령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지요. 혹시 정말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 며칠이 지나도 상철은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아침이면 늘 하던 대로 인사를 건넸지요. 마님, 오늘도 날이 무덥사옵니다. 시원한 물이라도 받아서 올려드릴까요? 그리하거라. 짧은 대화를 나눌 때마다 미령의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상철의 눈빛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요. 내가 미쳤구나. 하인과 이런 감정을 품다니. 시아버님의 모습을 볼 때면 더욱 괴로웠는데 과부된 며느리를 딸처럼 아껴주시는 시아버님의 은혜를 이리 저버린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지요. 차라리 그날 밤이 꿈이었다면. 하지만 밤이면 밤마다 상철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마당에서 일하는 모습, 달빛 아래 비치던 모습, 그리고 그날 밤의 기억까지.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고심 끝에 미령은 결심을 했습니다. 상철의 진심을 시험해 보기로 한 것이지요. 저 사람 정말로 나를 사모한다 했던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술기운에 취해 한 말이었는지 반드시 알아내고 말리라. 이튿날 미령은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곰국을 끓여볼까 하옵니다. 주방 하녀들은 깜짝 놀랐지요. 사또댁 며느리가 직접 부엌에 들어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마님. 그러시면 어떡하옵니까? 저희가 하겠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내가 꼭 끓여보고 싶구나. 미령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곧 상철이 물을 길어 나를 시간, 부엌 앞을 지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상철이 물동이를 들고 지나갔는데 아야, 미령은 일부러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상철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부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미령은 살짝 치맛자락을 들추어 발목을 만지며 얼굴을 찌푸렸지요. 발을 살짝 삐었나 보구나. 제가 부축해드렸습니다. 상철이 다가와 조심스레 미령의 팔을 잡았는데 둘의 체온이 다시 한번 섞이는 순간이었지요. 미령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저기. 하지만 미령의 기대와는 달리 상철은 여전히 공손한 태도였는데 미령을 안전하게 방까지 모신 후 곧바로 물러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도 미령은 여러 번 우연한 만남을 만들어냈습니다. 때로는 빨래터에서, 때로는 장독대 앞에서. 하지만 상철은 늘 한결같이 신중하기만 했지요. 이상하구나. 정말 그날 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 어느 날은 일부러 책을 떨어뜨려 상철을 불러들이기도 했습니다. 상철아, 저 책장 위에 책을 좀 꺼내다 주겠느냐? 네, 마님. 키가 큰 상철이 책을 꺼내려 손을 뻗는 순간 미령은 일부러 그의 곁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러자 웬일입니까? 냉정하기만 했던 상철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님, 여기 책이 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달리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지요. 상철의 반응을 확인하자 미령의 가슴이 다시 한번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저 사람도 나를... 그렇게 며칠이 지날수록 미령은 상철의 작은 변화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주칠 때마다 살짝 굵어지는 귓볼,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미령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지요. 이제는 알 것도 같구나. 미령은 상철의 마음도 자신과 같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여름철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마당에 널어둔 비단들은 어쩌지? 미령은 급히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때였지요. 마님,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두어 놓겠습니다. 상철도 마당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시 천둥이 쾅 하고 울리면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마님, 이리 오시지요. 상철이 미령의 손을 잡고 장독대 처마 밑으로 이끌었는데 순식간에 온 세상이 빗줄기에 휩싸였지요. 이런, 옷이 다 젖으셨습니다. 처마 밑에 선둘은 온통 비에 젖어 있었지요. 빗물이 미령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상철의 저고리는 몸에 달라붙어 있었지요. 괜찮다 나는. 미령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한 번 천둥이 울렸습니다. 놀란 미령이 자기도 모르게 상철에게 안겼지요. 마님. 좁은 처마 밑에서 둘은 너무나 가까이 서 있었는데 빗소리가 요란했지만 서로의 심장 소리는 그보다 더 크게 들렸지요. 그날 밤 기억하고 있지? 미령의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상철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지요. 네,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모른 척했어? 감히 마님을 사모하는 제 마음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인의 몸으로 이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그대를 내 마음에 두고 있어. 미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요. 폭풍우는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처마 밑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고요해져 있었지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마. 미령의 속삭임에 상철은 그녀를 더욱 깊이 품었습니다.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자 상철이 미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님, 이대로 계시면 몸살이 나실 것 같습니다. 잠시 창고로 가시지요. 미령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빗속을 뚫고 창고로 달려갔지요. 창고 안은 어두웠지만 간간히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서로의 얼굴이 비쳤는데 둘의 옷은 온통 비에 젖어 있었지요. 마님,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상철아, 나도 더는 참을 수가 없구나. 번개가 다시 한번 번쩍이며 창고 안을 비추었을 때 두 사람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답니다. 빗소리가 창고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둘의 뜨거운 마음을 가려주었지요. 그렇게 폭풍우는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따스한 봄이 찾아와 있었답니다. 그날 밤 이후 둘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만 갔는데 낮에는 주인과 하인으로 밤이면 서로를 사랑하는 남녀로 지내는 나날이 이어졌지요.
그러던 어느 달빛 고운 밤이었습니다. 미령은 담장 밖 오솔길에서 상철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마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아니, 이제 막 나왔단다. 둘은 오솔길을 거닐었습니다. 때마침 부는 바람에 미령의 치맛자락이 살랑거렸지요. 마님, 사실 마님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상철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미령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지요. 마님을 뵌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더냐? 10여 년 전 마님의 친정에서 일하던 어린 머슴을 기억하십니까? 미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지요. 혹시 철이, 그 철이가 너였더냐? 네, 마님께서 기억해 주시다니. 상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령도 그제야 기억이 났지요. 10살 때쯤 친정에서 일하던 또래의 머슴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님과 함께 매일 마당 끝 당산나무 아래에서 책을 함께 읽곤 했지요. 맞구나. 내가 그 철이었구나. 미령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미령은 글 읽기를 좋아하는 10살 소녀였고 철이는 이상하게도 머슴이었는데도 그를 알고 있었던 머슴 아이였지요. 마님께서 시집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마님을 다시 뵙겠다고. 그래서 이곳까지 온 것이더냐? 네, 매일이 마님을 그리워하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마님이 계신 이곳에 일부러 들어왔지요. 달빛 아래 상철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단 하루도 마님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미령은 상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지요. 그때 갑자기 내가 사라져서 얼마나 서운했는지 아느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마님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햇살은 더욱 따스했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미령의 마음속에서는 첫사랑의 설렘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릴 정도였지요. 마님, 이 꽃잎 보셨습니까? 상철은 일부러 미령의 손에 쪽지를 숨겨 꽃잎을 건네곤 했습니다. 오늘 밤 달이 밝사옵니다. 그것은 둘만의 은밀한 약속이었지요. 미령은 가슴 한켠에 쪽지를 품고 해가 저물기만을 기다렸답니다. 하지만 사또댁의 하인들 눈은 밝기 마련이었지요. 아니, 요즘 마님께서 달라지신 것 같지 않소? 그러게나 말이오. 얼굴에 홍조가 돌고 자주 웃으시는 것이 상철이도 좀 이상하단 말이오. 마님 주변을 자주 맴도는 것이 부엌에서 시작된 수군거림이 점점 커져갈 때였지요. 마님, 조심하셔야 할 것 같사옵니다. 어느 날 밤 상철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령은 오히려 상철의 손을 꼭 잡았지요. 난 이미 마음을 정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대와 함께 할 것이야. 하지만 마님, 소문이 나면 내 마음은 변치 않을 것이야. 달빛 아래 미령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상철은 그런 미령의 모습에 가슴이 떨렸지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어느 날은 큰 하녀가 미령을 찾아왔지요. 마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더냐? 요즘 마님과 상철이에 대한 소문이 있사옵니다. 미령의 손이 살짝 떨렸는데 목소리는 의연했지요. 그게 무슨 소문이란 말이냐? 마님, 부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사옵니다. 사또 어르신께 들리기라도 하면. 큰 하녀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미령의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이미 사랑에 빠진 마음을 어찌할 수는 없었지요. 그날 밤 미령은 더욱 간절하게 상철을 끌어안았습니다. 내 마음이 두렵지 않느냐? 마님,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마님만을 사모하겠습니다. 달빛은 여전히 고왔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작은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커져가는 소문은 결국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란 말이냐? 과부가 된 며느리와 하인놈이 눈이 맞았다고? 사또의 진노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장 그 상철이란 놈을 불러들이거라! 사또의 호통 소리에 하인들이 허둥지둥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상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도망이라도 갔단 말이냐? 사또의 눈빛이 더욱 서늘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감님, 큰일 나셨습니다. 급히 들어온 하인이 한 장의 편지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무엇이더냐? 상철이의 방에서 발견한 편지입니다. 보아하니 한양에서 온 것 같사옵니다. 사또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편지 속 필체가 범상치 않았지요. 이것이... 사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한양의 이판서가 보낸 편지였지요. 대감님, 무슨 일이시옵니까? 이 편지는 분명 이판서의 것이로다. 내가 젊은 시절 이판서와 함께
과거를 준비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 필체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사또는 곧바로 상철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물건들이 나왔지요.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책들과 글들, 양반가의 도장이 찍힌 편지들. 이것은 사서삼경의 주석이고 이것은 역대 책문의 모음집이 아니냐. 한 장 한 장에 빼곡한 주석이 달려있구나. 사또는 상철의 글씨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깊이 있는 해설과 뛰어난 필체의 감탄이 절로 나왔지요. 내 보기에 이는 단순한 하인의 글씨가 아니로다. 어서 상철을 데려오너라. 하인들이 상철을 찾아 나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철은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내 정체가 무엇이었냐? 어서 말해보거라. 대감마님, 이제야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이판서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가 모함을 받아 관직을 잃은 후 벼슬길에 올라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매일 밤 몰래 과거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어찌하여 하필 우리 집에 하인 노릇을 한 것이냐? 대감의 학식과 덕망이 널리 알려져 있기에 은밀히 가르침을 받고자 했습니다. 매일 밤 대감의 서재 창 밖에서 강론하시는 소리를 들으며 공부했사옵니다. 사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밤마다 들리던 책 읽는 소리가 떠올랐지요. 그래, 서재 밖에서 들리던 글 읽는 소리가 내 것이었느냐? 네, 송구하옵니다. 허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 상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씀드리기 황송하오나 마님과의 인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사옵니다. 친정에서부터. 상철은 미령과의 과거 인연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사또는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방금 내가 쓴 글을 보았다. 내 필체와 학식이 보통이 아니구나. 과분한 말씀을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디 한번 내 물음에 답해보거라. 사또는 상철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경서에 대한 해석부터 시작해 나라의 정사까지 다방면에 대해 물었는데 상철의 답변 하나하나에 사또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훌륭하도다. 네, 답변 하나하나가 범상치 않구나. 그렇게 사또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했고 사또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당에 비치는 달빛처럼 서늘했던 그의 안색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잠시 후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리 와 앉거라. 사또가 상철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하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너의 포부를 들려다오.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소인은 과거에 급제하여 아버님의 누명을 벗기고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관리가 되고 싶사옵니다. 그리고 사또의 눈빛이 상철을 꿰뚫어 보고 있었지요. 상철은 잠시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지요. 그리고 미령마님과 함께하고 싶사옵니다. 비록 주제 넘은 욕심이란 걸 잘 알고 있사오나 내 앞날이 창창하고 학식도 뛰어나거늘 어찌하여 굳이 과부인 며느리를 품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옵니다. 마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사옵니다. 상철의 진심 어린 대답에 사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 며느리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것이 늘 가슴 아팠다. 그런데 내가 이리 진심으로 그 아이를 사랑해주니? 사또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상철에게 예법을 갖추어 절을 올리라 했지요. 네, 이제부터 너를 양자로 삼고자 한다. 어찌 생각하느냐? 상철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감, 소인은 감히 내 학식과 인품이면 충분하다. 게다가 이 판서의 자제라면 더할 나위 없지 않겠느냐? 사또의 눈에는 따뜻한 기색이 어려 있었습니다. 미령아, 어서 이리 오너라. 사또의 부름에 미령이 조심스레 다가와 앉았지요. 눈가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네? 그게 무슨... 이제부터 이 사람은 우리 가문의 양자이자 내 남편이 될 사람이다. 미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상철도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지요. 어서 마주 절을 올려라. 두 사람은 떨리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또의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졌지요. 너희 두 사람, 이제 더 이상 숨어 다닐 필요도 없겠구나. 앞으로 떳떳하게 다니거라. 사또의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지요. 신분의 차이도, 과부라는 벽도,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없게 되었답니다. 이듬해 봄, 상철은 과거에 급제하여 한양의 관리가 되었고
아버지의 누명도 벗길 수 있었지요. 그리고 미령은 이제 더 이상 쓸쓸한 과부가 아닌 사랑하는 이의 아내가 되어 행복한 나날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사또는 손자를 안고 늘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 부모의 사랑을 보거라. 신분이나 격식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된 마음이니라. 세월이 흘러 미령과 상철의 이야기는 한양거리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천생연분이라며 감탄했답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모든 세상의 벽이 무너진다고 하지요. 신분의 차이도 세상의 편견도 이들의 사랑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교훈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였답니다.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